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원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변리사 2차 상표법 입문자 가이드 시리즈 2편입니다. 2편에서는 여러분들께 상표법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제가 2차 상표법 커리큘럼하고 관련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2차 상표법을 여러분들 시험 기간 중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가이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상표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유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 상표법 이론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단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법리를 사안에다 적용하는 과정이 없는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49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20점짜리 통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사실관계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이론을 잘 알고 있냐 이거를 체크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단문 문제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문제 안에서 하나의 설문, 그래서 한 10점 정도 내외의 점수 분량으로 해서 물어보고 아래 설문에서는 사안에 적용하는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문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 대비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49회 2번 기출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갑이라는 자도 나오고 미국인 을이라고 하는 자도 나오면서 각각의 당사자가 어떤 상표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상표를 출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갑이라고 하는 주체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런 정보를 주었네요. 이제 미국인 을이라고 하는 자는 미국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유명해진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안에서 갑이 상표 출원을 한 것에 대해서 등록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문제에서 쟁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표법 법조문을 다루어 보아라 라는 걸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어떤 법조문들이 문제가 되겠구나를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약간 유명한 상표가 있죠. 그럼 이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34조이랑 13호 해당 여부가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 프리미어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33조이랑 3호가 쟁점이 될 것이고 33조이랑 3호가 쟁점이 되면 이건 나중에 또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품질 오인 염려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쟁점을 뽑고 결론도 여러분들이 내릴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결국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3조이랑 3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품질 오인 염려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34조이랑 12호 전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외국에서 유명해진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한 상표이기 때문에 34조랑 13호에 해당할 것이다. 이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34조랑 1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릴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사실관계만 주어놓고서 어떠한 결론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직접 뽑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례 문제인데 논점을 추출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는 논점 추출형 사례 문제라고 말을 붙이겠습니다. 뭐 그 명명은 조금 임의로 할게요. 그냥 수험기에서 많이 쓰는 명칭으로 제가 명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초반에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1차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쟁점을 직접 뽑는 연습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의 스킬 아니면 툴을 가지고서 이러한 논점을 뽑게 되면은 되게 약간 공식처럼 논점이 뽑아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기초GS 하이브리드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거는 조금 아예 다른 유형인데요. 자, 문제 사실관계를 여기 제가 오른쪽에 띄워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결국 어떤 사실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는 썬퍼니처 판례를 그냥 표장만 순퍼니로 바꿔서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을 했다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문 번호를 안 줬을 뿐이지 쟁점을 다 주었습니다. 34조이랑 13호라고 하는 쟁점을 다 준 거고, 특히 설문 1번에서는 을이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출원 당시에 선사용 상표가 사용되고 있거나 적어도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요건을 주면서, 그 주장을 주면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오 12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을 읽어보아도 그냥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 출원된 상표라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 18점. 자, 배점이 굉장히 큰데 물어보고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다 줘버렸어요.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보통 뭐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논점을 제시해주는 사례형 문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판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판례를 굉장히 깊숙이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논점을 제시해주고 그 판례에 대한 깊숙한 논의를 적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판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금 대응 방안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크게는 단문형 문제와 사례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관계에다가 법리를 적용해야 되면 그건 사례형 문제인 거고, 그냥 말 그대로 법리만 적어라 라고 하면 단문 문제인 건데요. 단문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이론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권의 이전에 대해서 적어보아라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서를 공부를 하실 때 상표권의 이전 파트에 어떤 순서대로 목차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의 의, 그 다음에 이전의 태양, 그 다음에 이전의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이전의 제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했던 전체 틀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거 그대로 답안에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공부가 좀 충실히 되어 있으면은 답안을 이제 부족하지 않게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이론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대비가 되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을 이뤄요. 상표법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주고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논점을 다 줘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논점을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억지로 새로운 논점을 잡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일단 관련된 법리를 풍부하게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문제의 소재나 문제점 같은 목차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사안 포섭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판례 깊숙이 적어놓고 사안의 적용은 막 한두 줄 이렇게 적으면은요, 답안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판례를 길게 적었으면은 그거를 사안에다가도 굉장히 풍부하게 포섭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사안 포섭이라고 하죠. 굉장히 풍부하게 포섭을 해서 답안을 구성을 해내야 됩니다. 괜히 다른 사족 붙일 필요 없어요. 물어보고 있는 범주에서 풍부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길게 쓴다고 무조건 풍부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게 중언 부언하면서 길게 쓰는 것도 풍부하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중언 부언하는 것과 풍부하게 쓰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그 법리의 내용들을 사안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포섭을 했느냐, 아니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그냥 전혀 무관하게 말만 길게 느려서 적었느냐.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대응되게 사안에다 적용을 해서 길게 쓰면 그건 풍부하게 적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제시한 논리 구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적는 거, 그런 거는 고득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중언부언식 사안포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기초GS 과정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 추출형 단논점 사례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공략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논점을 누락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예 빠뜨리면요, 그거는 득점에서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논점이 많은 문제에서는 중요 쟁점이 되는 것들은 절대 누락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논점이 많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리를 잘해서 적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논리성이 있게 적어야지 논리성이 없게 적게 되면은 굉장히 답안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논점이 많으면 답안 적을 때 여러분들께서 강약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막 A, B, C, D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동등한 비중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답안을 적을 때는 그 중에 더 중요한 쟁점은 더 살려서 적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는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컴팩트하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그 강약 조절의 기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의 의도에서 중요한 쟁점은 A인데 더 달라는 게 B 파트라고 해서 B를 더 크게 적고 A는 막 3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출제자가 여기서 메인으로 물어보고자 했던 쟁점이 무엇일 거냐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 거쳐 나가면서 분명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팁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도대체 상표법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표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고 그를 통해서 답안지를 구성을 해나가려면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을 캐치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쟁점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목차를 구성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까지 내린 다음에 답안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소양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읽고 쟁점을 뽑아내려면요. 일단 이론에 대해서 이해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쟁점을 올바르게 뽑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판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잡는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강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차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툴을 가지고 목차를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무기 같은 것들을 강사들이 많이 알려주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풀이 전략 툴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사의 것을 그대로 습득해가면서 연습하시면은 그 목차 잡는 거는 점점 실력이 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들 답안 쓰는 거. 이것도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 안 하고서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이론이 부족해서 답안이 안 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론을 조금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답안을 써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이랑 답안 쓰기는 그냥 계속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론을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시험날까지 제대로 다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써질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안 써질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죠. 그때 깨지면서라도 일단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원하는 목표까지 못 써도 괜찮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1시간 동안 2문제 쓰면은 1번까지만 쓰고 끝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점점 더 실력을 늘려가면서 이제 2번까지 써가고 그 다음에 실전주에서 과정에 넘어가서 4번은 처음에 못 쓸 거예요. 3번까지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깨지고 계속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하고 암기 더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4번까지 쓰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한 번에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건 점점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여기 지금 화면에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크게 이렇게 법 과목은 항상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들께서 강좌를 어떤 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면 일단 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는 2차 기본 이론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풀이 연습은 사실 답안 작성 입문 강의도 있고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동차생 분께는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답안 쓰기 과정까지도 하프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올리고 실전 GS 과정으로 돌입하기에 최적의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강의가 실전 GS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강의가 이 실전 GS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 G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2시간 안에 4문제 쓰는 거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답안 쓰는 걸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도 디테일한 거는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 주중에 기본 이론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듣고 주말에는 현장에 오셔서 같이 2문제를 답안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2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면서 관련된 유형에 대한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풀이 전략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주중에 기본 이론 듣고 오시면 그 범위하고 관련된 사례 문제를 주말에 이제 제가 풀이를 해드리고, 그래서 주중에는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도모하고 주말에는 사례 풀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식으로 컨셉이 기획된 강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공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아래 하나가 좀 추가되어 있죠. 바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이 암기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동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메가밸리스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차 시험에서는 암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차 잡아놨자 뭐합니까? 결국 답안을 쓰려면 암기된 내용이 있어야 답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항상 2차 준비 시즌에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공부를 항상 2트랙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앉아서 공부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되겠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집이 그 일반적인 공부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런 앉아서 공부하는 장소에서는요, 지금 위에 써져 있는 이론을 이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차 잡는 연습하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암기는 언제 하느냐? 짜투리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해야 됩니다. 2개는 그리고 진도를 꼭 이렇게 맞춰갈 필요 없어요. 암기는 그냥 암기 컨텐츠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돌리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에는 공부 내 스케줄에 맞게끔 공부 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입문 시리즈 3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2가지만 일단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에 들어오셨으면 그냥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마인드가 나는 이론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암기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암기량 채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암기를 시작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3월에는 민사소송법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아직 뭘 암기해야 될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암기는 사실 조금 뒤로 미뤄도 되고, 일단 2, 3월에는 특허와 상표에 대한 암기를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차 때 특허 상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용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암기화하는 과정을 일단 먼저 해주시면 되고, 그때 가장 1순위가 되는 거는 의, 취지, 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암기 자료 링크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빨리 암기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암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기본 이론 진도에 맞춰서 판례를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기초 GS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사례풀이 전략이나 툴 같은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암기는 자투리 시간을 내서 하라 라고 한 의미에 대해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암기하지 말라라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걸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겠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그거대로 당연히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자투리 시간을 별도로 내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막 머리를 써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억지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투리 시간, 산책 시간, 도서관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때 외우는 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암기는 새로운 환경에서 할 때 더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암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2차 상표법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표법 강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가 애매하실 수도 있죠.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찾는 강사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1차 때 들었던 강사가 2차의 메인 강사라면 그때는 이어서 듣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많은 수험생분들이 찾는 강사이기도 하고 특히 제 1차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제 2차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구문자도 똑같고 기본서의 논리 흐름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고민하실 거 없이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기초GS 등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 3월 달에는요 기초GS 하이브리드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중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주말 일요일에 오셔서는 그 범위에 대한 답안 작성을 하프 세트, 그래서 두 문제를 1시간 동안 쓰는 거죠. 그거를 진행하고 저와 같이 사례풀이를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스킬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교재도 많이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 들으실 때에는 테마상표법 기본서와 판례 보충 자료가 필요할 거고요. 주말에 오실 때에는 사례집 교재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암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테마 상표법 교재를 같이 가지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업에 필요한 건 사례집 교재예요. 제가 관련된 사례 문제 풀이 계속 해드릴 거니까 사례집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월 과정까지 여러분 꽤 힘드신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4월에 바로 실전 GS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4월 실전 GS A형으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물론 그 뭐 특허법의 일정이라던가 민사소송법의 일정을 고려하셔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A형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여건상 4월에 바로 실전 GS A형 들어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5월 달에 그 실전 GS A형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5월에 B1형 들으면서 주중에 A형을 쓰기 스터디 등을 통해서 온라인 GS를 통해서 들으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탠다드하게는 4월에 일단 A형을 들어오셔서 4월까지 특허 상표를 확 올려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6월까지도 여러분들 특별히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냥 실전 GS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B1형을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GS 문제를 내다 보면 문제 유형이 조금 고착화되는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풀이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교수님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기출문제의 경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반영한 연구 조교가 있거든요. 상표법 연구 조교가 있는데 연구 조교들이 출제한 문제로 진행이 되는 GS가 바로 실전 GS B1형입니다. 혹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검수는 모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디벨롭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제가 작성해 드릴 겁니다. 문제 유형은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답안은 저의 스타일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싶으시면 딱 B1형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B2형까지 이제 6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형, B1형, B2형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가 실전 GS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는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동차생 분들께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진정 동차생이라고 하는 게 내년 부진정 동차를 준비하는 분들 말고요. 이제 작년에 1차를 먼저 보시고 아쉽게 안 돼서 미리 기본 이론이라던가 답안 작성 입문 과정을 들으셨다가 올해 진짜 동차생이 되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는 크게 경우를 나눌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2차 기본 이론을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 또는 작년에는 다른 강사님의 기본 이론이나 기출 GS 같은 걸 들었는데 올해는 제 커리큘럼을 타려고 한다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요. 일단 일반 동차생 분들과 그냥 똑같이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것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냐면 주중에 2, 3월 달이죠. 주중에 기본 이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배속을 좀 올려서 들으시고 시간 남으면 복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4월 실전 GS, 5월 실전 GS B1, B2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진정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2차 기본 이론 작년에 들었던 게 머릿속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난 2차 기본 이론은 다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확신이 드시면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기초지에서 하이브리드 주말에 현장에 오시는 강의는 참석하실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주중에 기본 이론을 듣는 대신에 판례 심화 강의를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 이론을 작년에 들으셨으니까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 수험 기간에 판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주중에 판례 심화 강의를 그 해당 범위를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오셔서 하프 GS 쓰고 사례풀이 전략 수립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1차 보셨는데 점수가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2차를 달려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 내가 지금 커트에 조금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애매한 상황이 드시면은요, 일단 무조건 2차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생각했을 때 2차를 안 했는데 만약에 덜컥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차 준비를 안 했는데 1차가 붙잖아요. 그럼 일정이 꼬여버립니다. 동차 기간 안 그래도 짧은데 5달인데 그중 한 달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건 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대가 애매하면 일단 나는 1차 합격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반 동차생들과 똑같이 1차 시험 점수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준비에 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1차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1, 2차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2차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다시 1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민법과 자연과학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허 상표는 어차피 2차 대비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밟아나가면 그게 1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차 특허 상표 실력이 조금 낮아도 2차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민법이랑 자연과학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2차 준비 지금 하실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민법이랑 자연과학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냥 1차 준비 바로 지금 하시면서 민법이랑 자연과학 탄탄히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민법이랑 자연과학이 완성도가 한 80% 이상 정도는 그래도 된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은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6월까지 일반 동차생 분들과 똑같이 2차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7월 돼서 한 2주 정도만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차로 전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그 2차 준비를 할 때는요, 절대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 2차니까 암기는 그냥 올해는 하지 말고 올해는 강의만 듣자. 여러분, 암기랑 이제 실전 GS 답안 쓰는 과정을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없진 않죠. 의미가 있기는 한데 효과가 그 진심을 다해서 암기도 하고 답안 쓰기 연습을 해봤을 때랑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일단 올해 2차 보는 거 아니니까 암기하지 말아야지, 실전 GS 답안 쓰는 거 그냥 대충 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 쓰는 거 꼭 16페이지, 20페이지 채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 자연과학이 대략 한 40에서 70% 정도의 완성도인 것 같다. 그래서 6월까지 풀로 2차를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한 5월까지 2차 달려주시고 6월쯤부터 바로 1차로 다시 넘어가실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실전 GS 과정까지 일단은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실전 GS 그냥 한 세트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한 기초 GS 단계 정도까지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안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넘어가는 거랑 답안 작성을 그래도 경험해보고 내년 2차로 넘어가는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꼭 겪어보시면서 아, 답안 작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실력을 조금 어느 정도까지 키워놓고 1차로 전환하면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주시는 부분이 시간표가 겹쳐서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을 실강으로 못 들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들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오셔야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들으시는데 뭐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유의해주세요. 뭐냐면 GS를 온라인으로 들으면 답안을 스스로 써야 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만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나 혼자 하더라도 꼭 1시간을 재고 두 문제를 써보겠다 라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서 온라인
온라인 과정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열려있는 것 중에 답안 작성 입문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랑 이 기초 GS 과정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사례풀이 방법을 배우는 강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에는 하프세트에 대한 답안 쓰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풀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기초 GS 과정에서는 훨씬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답안 작성 입문 과정에서는 21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21강 동안 계속 사례풀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사례풀이 전략을 정말 세분화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어차피 직접 적용하기가 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유형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계시고 팁들을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GS 풀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컴팩트하게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도 막 뭐가 빠지거나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강좌가 답안 작성 입문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강좌 수도 기초 GS 하이브리드 과정이 더 컴팩트할 거예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론, 주중 이론이랑 주말 강의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들으셔서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실전 GS로 돌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형태로 기초 GS 강좌가 지금 구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차생이 답안 작성 입문 강의나 판례 심화 학습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제한돼요. 그 안에 민사소송법도 많이 해야 되고 특허 상표를 다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효율적인 코스를 따라가셔야 되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강좌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강은 사실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예외적으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됐다. 그래서 한 5월쯤 됐을 때 나는 조금 더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중에서 특히 나는 저희 메가는 패스 상품이 있죠. 좀 저렴한 패스 상품이 있는데 패스를 구매를 해놔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답안 작성 입문이나 판례 심화 학습 강의를 여러분들 꼭 풀로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패스가 있으면 그냥 필요한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사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답안 작성 입문 강의에서 딱 그 주제에 대한 것만 발췌 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심화 학습 강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런 판례들이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딱 그 판례하고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4월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GS를 오셔서 답안을 쓰시겠지만 주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론 공부하고 답안 작성 연습하는 목차 잡는 연습하는 거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나는 좀 발췌해서 강의를 참고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렇게 발췌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입문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제가 좀 컴팩트하게 담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편에서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암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암기 방식이냐에 대한 팁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뭐 현장에서 뵐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뵐 분들도 있을 텐데 2차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